어머니,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어요. 할머니는 다시 앉았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사람이 많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저희 월급이 많지 않아서 생활비를 조금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돈은 다 너희에게 줬잖니? 내가 어디에 돈이 있어? 장모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어머니가 돈을 모아둔 걸 알고 있어요. 며느리는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여유가 생기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재민아, 너도 나한테 생활비를 내라고 하니? 재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월급이 적고 집에는 아이와 어른이 있어서 부담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미 60을 넘겼고 10여 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줄곧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원래는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려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초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집을 산 후 함께 살면서 그에게 햇살이 잘 드는 방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대에 차 있던 할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약속과 달랐습니다. 아들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 남짓 할머니는 후회를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에게 주어진 방은 장모가 차지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이 며느리의 어머니임을 알았기에 불만이 있어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처럼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장모는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그는 바람을 쐬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장모는 다 같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들어서자 떠들썩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침묵을 깼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 옆에 앉았지만 과일 접시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할머니는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동영상을 보거나 생방송을 시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어요. 할머니는 다시 앉았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사람이 많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저희 월급이 많지 않아서 생활비를 조금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내 돈은 다 너희에게 줬잖니? 내가 어디에 돈이 있어? 장모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어머니가 돈을 모아둔 걸 알고 있어요. 며느리는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여유가 생기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재민아, 너도 나한테 생활비를 내라고 하니? 재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월급이 적고 집에는 아이와 어른이 있어서 부담이 큽니다. 할머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장모님은요? 그분도 연금이 있잖아. 생활비는 얼마나 내고 있니? 화를 참지 못한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사는데 어떻게 생활비를 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사람이 돼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왔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자 민철을 깨우려고 애쓰며 학교에 지각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유미가 방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엄마, 아직 아침을 준비 안 하셨어요? 우리 다 늦겠어요. 아이는 어떡하죠? 할머니는 대답할 힘도 없었고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할머니의 이마를 만져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열이 나요. 그러면 너 빨리 준비해.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마. 조금 있다가 외할머니가 약을 주실 거야. 할머니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정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고 감기약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때 유미의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민철아, 할머니 점심은 준비 안 했니? 나는 잠깐 마작을 쳤는데 너는 벌써 밥을 다 했을 줄 알았지.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이 모녀가 너무나도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찐빵을 꺼내어 몇 입 먹은 뒤 약을 먹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 재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는 흐릿한 정신으로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가 쉰 상태로 물었습니다. 재은아, 출장 다녀왔니? 재은은 듣자마자 곧바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셨어요? 할머니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감기야. 몸이 좀 쑤시고 열이 좀 나지만 약 먹었으니까 괜찮아. 재은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약만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데리러 갈게요. 할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며 재은이 유미의 어머니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가 아프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어쩌죠? 유미의 어머니는 불만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셨으면 말씀을 하셨어야죠. 당신 오빠와 유미는 다 출근했잖아요. 내가 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재은아, 빨리 들어와. 재은은 소리를 듣자마자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고 어머니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재은은 곧바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받은 후 어머니는 곧 입원하게 되었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딸이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어머니는 점점 더 편안해지셨고 곧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재은은 어머니 곁에 앉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형을 도우려고 고향집을 팔아 함께 살기로 했던 결정을 떠올리며 지금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재미는 퇴근 후 유미의 제안으로 가족과 함께 바비큐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동네에 있는 바비큐 가게에 도착했고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6인용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때 재미는 어머니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 민철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민철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에 몸이 안 좋았어요. 머리가 많이 뜨거웠고 학교 갔다 오니 할머니가 안 계셨어요. 재미는 아들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먼저 밥이나 먹자고. 재은이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 그냥 감기잖아.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 않아? 재미는 찡그리며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재은은 그에게 어머니가 이미 입원했으며 의사가 이번 병은 쉽게 전염될 수 있으니 60세 이상의 환자들과 함께 병원에서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미는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식사를 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미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래 그들의 세 식구는 조화롭게 살았지만 이제 5명이 함께 살게 된 지 한 달 남짓 가정의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집에 돌아와서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식사도 준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미는 자신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유미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이해했고 가족 생활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이 그의 노고와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재미는 아들 민철과 간단하게 저녁을 먹은 후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미는 아들이 건네준 고기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른 먹자. 먹고 나면 할머니 보러 가야지.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미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먹고 나면 너무 늦어. 아이는 숙제도 해야 하고 빨리 쉬는 게 좋잖아. 장모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를 밤에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건 좋지 않아요. 당신은 내일 일도 해야 하잖아요. 주말에 가면 되잖아. 재미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먹자. 그는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유미의 불만스러운 말은 뒷전으로 넘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재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은은 어머니에게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재은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쉴 수 있게 된 건 다행이지. 엄마, 정말 운이 좋으시네. 아프기도 딱 좋은 타이밍에 걸리셨네. 어머니는 재은을 흘겨보았지만 속으로는 30대가 넘어서도 아직 철없는 딸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민철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자 기뻤고 최근 손자와 함께 방을 쓰면서 밤마다 이야기 나누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손자에게 저녁으로 뭘 먹었는지 물었고 민철은 할머니 옆에 바싹 붙어 할머니의 이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열이 내렸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는 오늘 저녁에 바비큐를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나으시면 또 같이 가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쓸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는데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너무도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재미는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아프신 줄 몰랐어요. 바비큐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아침부터 열이 나셨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의 무관심을 원망했고 자신이 더 잘 돌보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후 아들에게 민철을 데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고 자신은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눕기로 했습니다. 재민과 재은은 주말에 그가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 재은은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 장모가 갑자기 고열을 보이며 아팠습니다. 유미는 당황하여 재민에게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민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기잖아. 너 혼자 데려가. 나는 집에서 아들을 돌볼게. 유미는 충격을 받은 듯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민, 내 엄마가 아픈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인간 맞아? 재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내 엄마가 아팠을 때 넌 신경도 안 썼잖아. 넌 출근을 했어. 넌 그분이 내 시어머니라는 걸 잊었니? 병원에 모시고 갈 생각은 해본 적 있어?
유미는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그날 나도 급하게 출근해야 했잖아. 내가 어쩌라고? 당신은 그냥 나만 탓할 줄 알지. 당신도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잖아. 재민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내가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진 않았어. 하지만 너는 말해줬어야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면 내가 엄마가 정말로 위험하다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유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한 달에 고작 80만 원 버는 당신이 휴가를 내서 온 가족을 굶기려고 해? 무슨 권리로 휴가를 낼 수 있냐고? 두 사람의 싸움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지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미는 유미를 바라보며 극도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의 대화가 소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미는 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며 말했습니다. 재민, 당신 엄마는 손에 수천만 원을 쥐고도 우리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아. 우리 삶에 아무 관심도 없잖아. 나는 당신 엄마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게 해줬으니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야? 재미는 얼굴을 찡그리며 반박했습니다. 유미, 너 잊었니? 우리 집을 살 때 엄마가 1억 원을 내주셨잖아. 엄마가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그러나 유미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들에게 집 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할 때도 집을 사주지 않았어. 그 때문에 우리는 겨우 작은 집을 샀잖아. 재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미에게 재촉했습니다. 어서 내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 그리고 민철 숙제도 시켜. 그는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몇 개월간의 시간을 떠올리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재미는 민철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를 찾아뵈었고 만두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졌지만 의사는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철에게 만화를 보게 한 후 재민과 재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재민, 나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민철과 함께 지낸 시간은 좋았지만 여전히 불편하구나. 너희가 생활비를 내라고 하니 이제는 같이 사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따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을 것 같다. 재민은 죄책감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거예요. 이 기간만 지나면 더 이상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을게요. 재은은 오빠에게 불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우리 집 사줄 때 1억 원을 내줬잖아.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생활비까지 요구하는 거야? 어머니는 다툼을 그만두게 하려고 재은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재은, 그만해라.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나 이미 결심했어. 이 나이에 나는 그냥 작은 집을 빌려서 살면 돼. 작은 가게라도 하면서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지내면 좋겠어. 재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1억 원의 차용증을 쓸게요. 매달 40만 원씩 갚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꼭 갚을게요.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잘 살면 그게 다야. 난 내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다. 재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난 갚고 싶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매번 돈 얘기만 나오면 유미랑 싸워요. 그런 생활이 지겨워요. 그때 재은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차라리 그 작은 집을 엄마에게 드리는 게 어때? 혼자 사시기엔 충분히 넓고 우리 집에서도 가까워서 돌보기 편할 거야.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내가 그 집을 엄마에게 팔고 나머지 돈은 차용증을 쓸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들에게 돈을 남겨줄 수 있고 자신도 안정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은서와 그녀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없고 저녁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은서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철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은서는 바로 따졌습니다. 어머니, 왜 아직 밥을 안 하셨어요? 오늘 우리 엄마 퇴원했는데 보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생활비도 안 내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에 계시지 마세요. 를 부양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서, 당신이 집을 팔자고 했을 때 한 말을 잊었나요? 이제 집이 생겼으니 당신은 다리 건너 불을 끄는 것처럼 나를 내쫓고 싶나요? 그렇게 살아선 안 됩니다. 은서는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돈이 있으면서도 한 푼도 안 내놓으니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 돈 제인에게 다 주시려는 거죠?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민이 집에 돌아왔고 은서의 말을 듣자 그는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은서, 어떻게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는 우리를 위해 많은 걸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옳지 않아. 은서는 재민이 자초지종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지만 곧 다시 강경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 엄마는 돈을 내놓지 않잖아.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돈만 움켜쥐고 우리와 같은 편인 것 같지도 않잖아. 재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 말이 맞아.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살자. 이 집을 팔고 엄마에게 돈을 돌려드리고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으면 되겠지. 은서는 충격을 받으며 재민을 바라보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민, 내가 이러는 게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는 거야? 왜 넌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재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내일 당장 이사 가자. 난 이미 결심했어. 은서는 분개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누가 날 내쫓을 수 있겠어? 그리고 너는 우리 엄마와 민철을 어떻게 할 건데? 재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철은 나와 함께 작은 집에서 살 거야. 내 엄마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되고 난 내 엄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내 엄마까지 돌볼 수 없지. 할머니는 아들의 결정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은서의 이기심과 재민의 무력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민은 방으로 들어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작은 집은 이제 가시지 않아도 돼요. 이 집은 엄마의 것이니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내가 이혼한 후에는 민철도 엄마가 돌봐주셔야 할 거예요. 할머니는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재민, 정말로 이혼할 결심을 한 거야?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민철이 아직 어리잖니. 엄마가 필요할 텐데. 재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끝났어요. 은서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는 매일 싸우고 아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이혼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해방일지도 몰라요. 결국 재민은 은서와 이혼하게 되었고 그 작은 집은 재민이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이었으며 이 집은 할머니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은서와는 무관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 이체 내역과 차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서는 이 집에 대해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은서는 재민과 그 가족이 그녀를 속였다고 분노하며 비난했지만 재민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주었고 양육비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재민은 당분간 양육비를 지불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할머니는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며 매일 민철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는 집을 팔아 얻은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아들에게 주었고 딸에게 4천만 원을 주었으며 자신에게는 1,000만 원만 남겨두었습니다. 은서가 말하는 5천만 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할머니는 잘 알았지만
이미 딸에게 4천만 원을 주었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1,000만 원뿐이었기 때문에 더 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혼했으니 그는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아야 했고 딸도 종종 아이들과 함께 그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할머니는 삶에서 매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집을 파는 것 같은 큰일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아름다움을 간과하곤 합니다. 사실 행복은 매우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그것은 일상 속의 사소한 순간들에 숨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